안녕하세요. 저는 Biological Response Modifier를 발표하게 된 85번 하승정입니다. 목차는 먼저 BRM과 그에 따른 단일 클론 항체 일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중 리톡시맙, 오파투무밥, 알렘투주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BRM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BRM이란 각종 면역 항체를 증강시키거나 생체 활성을 조절하는 물질의 종칭으로 환자의 종양에 대한 생착 반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사이토카인스와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포함합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안티튜멀 이펙트를 중지하고 직접적으로는 튜머셀의 리셉터에 붙어 톡신과 라디오뉴클라이즈를 나르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리컨비넌트 DNA 테크놀로지는 노멀셀과 네오플라스틱 셀의 성장과 기능에 강한 효과를 작용해 사람의 수많은 단백질들의 감별과 생산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현재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단백질은 인터페론, 인터루킨, 헤마토포이어틱 그로스 팩터, 사그라모스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앞에 설명했던 BRM 중에 하나인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천연 항원은 크기가 매우 크고 복잡하여 여러 종류의 항원 결정기를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G의 마이엘로마 셀과 B 림포사이트를 융합시키는 방법이 발견되고 나서 특별한 항원을 인식하는 G의 한 종류 생산이 가능해졌는데요. 현재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는 림포이드 앤 솔리드 튜머 말그난시즈가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특정 항원을 G에게 주사한 후 그 항원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면 G의 G라에서 B림프구로 분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리한 B림프구는 특정 항원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지만 생체 밖에서 배양되지 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생물체 밖에서도 무한정 세포 분열을 하는 암세포와 B림프구를 융합시켜 잡종세포인 하이브리도마를 얻습니다. 그 후 여러 종류의 잡종세포를 종류별로 분리하여 각각 따로 배양하고 각기 따로 배양된 잡종세포들로부터 단일 클론 항체를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일 클론 항체는 암치료, 임신 진단 등에 사용됩니다. 어벨러블 에이전트로는 리투시맙, 그리고 림프종에 사용하는 알렘투주맙, 유방암에 사용되는 트라스주맙, 대장암이나 폐암에 사용되는 데바치주맙, 콜로렉탈이나 헤드앤넥 캔서에 사용되는 세투시맙이나 페니투무맙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시맙이란 히메라 항체를 말하고 우맙은 풀리 휴머나이즈드 안티바디인 경우 사용합니다. Unmodified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는 다양한 방법인 안티바디 디펜던트 셀룰러 사이토톡시시티, 컴포넌트 디펜던트 사이토톡시시티, 아포토시스로 튜머셀을 죽이지만 임상적으로 적절한 방법은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단일 클론 항체는 독성과 관계되어 있고 타겟 안티젤이나 고체 수용체에 영향을 주는 제네틱 폴리모피즘은 반응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 각가지 단일 클론 항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데요. 뒤에서 리투시맙, 오파투무맙, 알렘투주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때문에 겜투주맙, 트라스주맙, 세투시맙, 베바시주맙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겜투주맙은 상품명은 말로타그이고 CD33에 대한 항원을 가집니다. 이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원리는 더블 스트랜드 DNA를 부숴서 작동하는데 부작용으로는 shivering, fever, nausea, vomiting이 일반적이고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마이엘로서프레션, 호흡장애, 튜머 라이시스 신드롬, 3형 과민 반응, 정맥 폐쇄 등이 있고 심하면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앞에서 2010년까지 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2010년 6월에 퇴출되었는데 그 이유는 환자 사망률이 높아지고 치료에도 미약한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트라스주맙에 대해 알아보겠는데 상품명으로는 헐클론, 헐세틴이고 헐2 뉴 리셉터에 대한 항원을 가집니다. 유방암의 주요 치료제이며 다른 약과 병용 치료할 시 생존율과 효과가 훨씬 좋다고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플루-like symptoms, nausea, diarrhea가 있고 태아의 성장에 안 좋은 효과를 끼치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사용을 금하며 피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세톡시맙인데요. 상품명은 얼비톡스고 EGFR 이니비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콜렉터 캔서에 이용되고 NSCLC 즉 비소세포성 폐암에도 사용되며 책에는 췌장 유방암에 사용돼 나와 있었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췌장 유방암보다는 헤드앤넥 캔서에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헐트 뉴 프로테인에 의해 중재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트라스주맙이나 레파티닙과 병용시키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위저버블랑 에크닉 렉, 러쉬가 일반적이고 심각한 경우로는 페버스, 칠스, 라이거스, 유티카리아, 유리티스, 래쉬, 하이퍼텐션, 아나필락시스, 카디오라이티스 등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바시즈맙은 상품명은 아바스틴이고 VEGF-A를 타겟으로 하는 안지오네시스를 이니비터이고 안지오네시스 이니비터이고 컬러렉터 캔서에 주요 사용되고 암의 증식에 필수적인 혈관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렁, 브레스트, 레나, 브레인 등 다양한 암에 이용되고 용병에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하이퍼텐션이 있습니다. 이제 리투시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투시맙의 상품명은 리투크산, 맙세라, 자이턱스이며 이면 시스템 B셀의 표면에 있는 CD20을 공격하는 키메라성 단일 클론 장치입니다. CD20은 프리비셀 스테이지에서 플라즈마 셀의 터미널 디퍼레이션에서 발견되었고 90%의 B셀 네오플라즘에서 발현됩니다. CD20은 생물학적 기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안티-CD20 항체를 키우는 B셀이 셀 사이클 프로그레션에 다양한 효과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단일 클론 장치는 CD20에 붙어서 세린, 타이로신 프로테인 키나제의 활성화와 자동 인산화를 하고 STMIC 엉커진 발현을 유도하고 MHC 클래스 2 몰큐의 발현 상승하는 트랜스멤브레인 시그널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CD20은 또한 트랜스멤브레인 소디움 컨덕턴스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리투시맙의 양력적 작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메커니즘을 보자면 B셀의 CD20에 붙어 FC 감마 ERT2-3 같은 FC 리셉터를 결합시켜 파괴하는 ADCC, 보체 경로를 통한 CDC, 그리고 앞토토시를 이용하여 세포를 파괴합니다. 릴랩성 인덜런트 림포마즈와 럴지 B셀 림포마의 초기 치료에 작용한다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리투시맙은 1998년 등록되어서 올해 2015년에 만료됩니다. 다른 케모세라피에 치료되지 않는 B셀 넌호드킨 림포마즈의 치료를 위하여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NHL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하이드록시 다우노 유리비신, 언커빈, 프리드니손의 첫자리에 따서 부르는 첩과 함께 사용되며 럴지 B셀 림포마를 포함하는 각종 림포마의 치료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투시맙은 노멀이든 맑은 안티이든 B셀을 가리지 않고 파괴하여 과증식, 과활성, 디스펑셔널 B셀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치료한 부분을 설명하자면 이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각종 헤마톨로지컬 캔서의 변경 치료로 많이 쓰이고 어터이뮤니티스, 심장 이식으로 인한 안티 리액션에도 이용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투시맙의 투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22일의 방광기를 가지고 싱글 에이전트이든 컴비네이션이든 375mg/제곱미터를 IV로 주입합니다. 싱글 에이전트는 4주간이 지속하고 매 3에서 6달마다 재투여가 필요합니다. 컴비네이션 리지멘 시 매 3에서 4주 섭취하고요. 케모세라피가 동반될 시에는 투여량의 최대 8배까지 투여 가능합니다. 치료가 6에서 8번 사이클 반복되면 리투시맙은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투여량의 4배를 투여해야 하며 최대 16배까지 투여 가능합니다. 첫 치료 시 과민성 반응을 막기 위해 천천히 주심량을 증가하는데 이게 50mg/h부터 시작해서 투여 시 과민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 30분마다 50mg/h씩 투여량을 늘려도 되고 최고 400mg/h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과민 반응이 없다면 그 다음 투여는 100mg/h부터 시작해도 되고 매 30분마다 100mg/h씩 늘려도 되며 최고 400mg/h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안티스타민, 아세트아미노펜, 글루타코르티코이드를 치료 전에 투여하면 과민 반응이 일어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CLS와 같이 수산하는 중형세포를 많이 가진 환자에게서 TLS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환자에서는 치료 첫날 처음 투여 용량의 50mg/제곱미터 이상이면 안되고 환자는 튜멀라이스 예방의 표준량만큼 투여해야 하며 나머지 투여량은 3일째 투여해야 합니다. 이상이 책에 있는 내용이고 제가 리투시맙을 판매하는 리투산 사이트에서 투여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요 명에 대한 섭취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여기서 이 DABCL은
디퓨스 라지 베스텔 인포마로 앞에 설명드렸고요.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숍과 함께 배경으로 사용합니다. 보시면 그 질병에 따른 섭취요법, 스케줄, 복용량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이게 RFC가 제가 몰라 찾아봤는데 그 리툭신학과 함께 플루다라빈 그리고 첩 중에 하나인 그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리툭신학 그 독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용하게 되면 세포막의 CD20의 발현이 감소하게 되므로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앞에서 말했던 작용 원리인 ADCC, PDC, ап토시스 모두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다양한데 먼저 프리트리먼트는 가볍고 제한적인 발열, 무환, 목구멍 가려움, 발진과 가벼운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severe infusion reaction, cardiac arrest, cytokine release syndrome, 급성 신장염을 유발하는 TLS, 인펙션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감염에선 B형 간염 재발, JC 바이러스에 인한 pulmonary multifocal leukoencephalopathy가 생길 수 있고, 그 B셀즈가 70에서 80% 모자란 림포마 페이션트에게서 이뮨 톡시티가 발생할 수 있고, pulmonary toxicity, bowel obstruction and perforation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일 약체 투여 시에는 보통 30% 이상의 환자에게서 슐링이나 플루-like 심텀이 일어날 수 있고 10에서 29%에서 쇠약감, 오심, 두통, 기침, 콧물, 인후 자극감, 호흡곤란, 위동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투여 시 보통 약물 주입 30분에서 120분 이내에 발생한다고 하는데 중증의 그 주입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드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약물 투여 받게 되고 투여 중에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그리고 특이 증상 시 투여를 중지하며 증상이 가라앉고 다시 투여할 경우에는 더 서서히 투여하게 됩니다. 특히 38도씨 이상의 고열, 오한 혹은 호흡곤란, 흉부 통증 또는 불쾌감, 목과 얼굴이 붓는 경우 의료진에게 긴급하게 연락해야 됩니다. 독성 완화를 위해서 항히스타민제 또는 렉투시나 자체 투여형 감소를 시행할 수 있고 드물게 점막 피부에서 스티븐스 존슨 신드롬이 발생 가능합니다. 다음은 오파토무밥인데요. 상품명은 알제라이고 리툭신학과 같이 CD20에 붙는 단일 클론 항체입니다. 앞에 리툭신학도 CD20이었지만 이건 다른 부분에 부착하면서 작용하는데 사진으로 보면 이렇고요. 여기가 오파토무밥, 여기가 리툭신학이고요. 그러니까 앞에 리툭신학보다 더 타이트하게 붙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마찬가지로 ADCC, CDC를 통해서 셀 라이시스를 하고요. 얼리 스테이지 B 림포사이트 액티베이션을 억제하고 그 앞에 나왔던 플루다라빈, 알렘투즈맙을 대체하여 만성골수 백혈병을 치료를 위해서 클로람부칠과 병용으로 FDA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포성 NHL, BCL,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오파토무밥 투여로는 먼저 방광기는 14일이고 먼저 첫날 300mg로 시작해서 7주간 그 2g/week으로 올리고 초기 봉양과 첫 2시간 차후 봉양을 위해 슬로우 레이트 오브 인피전이 필요하다고 책에 나옵니다. 이게 제가 메인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이 약은 IV로 주입해야 되는데 주입하기 전에 3가지 약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진통제가 필요하고 항히스타민제를 통해서 알러지 리액션을 줄이고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종창과 염증 반응을 줄여야 합니다. 300mg/day로 시작해서 8일째에는 1g을 3사이클간 넣어야 되고 이를 12사이클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약의 효과는 보통 첫 투여 시 5시간, 두 번째부터는 4시간 30분 정도 지속된다고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면 첫날 300g, 그 이후에는 1g씩 주입하는데 이렇게 7주간 2g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복성으로는 먼저 이뮤노 서프레션, 기회감염, 항원주입 과민 반응, 마이엘러 서프레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마이엘러 서프레션은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먼저 오파토무밥은 가장 빈번한 부작용이 이렇고 치료 중이나 그 치료 후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에게 바로 말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10% 이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폐렴을 포함한 하기도 감염, 상기도 감염, 발진, 백혈 감소증, 빈혈이 있고
프로그레시브 멀티포컬 루코엔세팔로패티나 비형 감염이나 엄마가 음료수 재활성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0.1% 미만으로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렘 투주마입니다. 상품명은 캠패스, 랩 캠패스 앤 캠패스 1H고 다발성 경화증 치료용으로는 램트라다입니다. CD50에 결합하는 RUGK 단일클론 항체이며 역시 ADCC, CDC, 아포토시스 일으키고요. 크로닉 리포사이틱 루케미아, 멀티플 스클레로시스의 치료에 이용됩니다. CLL 치료에는 알킬레이팅 에이전트로 치료받았던지 2학년 때 첫 실습할 때 플루드라빈 테라피에 질병한 BCLL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데 ADC 치료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런 거 했었거든. 다발성 경화증 경우에는 2008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효과를 보았다는 실험을 내었는데 2011년 페이즈 3 트라이얼을 통과하고 2013년 9월 퍼스트라인 유주에 이용되고 2014년에 그 FDA에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투여로는 주당 3회 IV로 30mg per day로 투여합니다. 첫 투여에는 과민 반응을 막기 위해 3mg부터 시작하고 보통 2일 후에는 10mg, 잘근이면 300mg으로 투여한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보통 3에서 7일 내에 대부분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 후엔 계속 30mg씩 주당 3회 12주간을 기준으로 의사 처방대로 투여하면 됩니다. 또한 어파투무밥처럼 그 예비 투여가 필요한데 디펜하이드라민 50mg과 아세타민 오펜 500에서 1000mg을 약물 투여 30분 전에 RB가 아닌 구강 투여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그림으로 보면 이렇고요. 마지막으로 독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급성 주사 반응이 일어나고 정상 중성구와 T셀이 감소합니다.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심각한 골수 억제가 일어나고 직접적인 골수 독성과 이나 그 자가 면역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퓨린 아날로그 치료 경력 환자는 균류 바이러스 등 기회 감염에 쉽게 노출됩니다. 그러므로 주폐포자층과 HPV에 대한 항생제 처방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감염에 대한 모든 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CD4 플러스 T셀의 수는 1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감염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케모테라피와 병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혈소판 수가 줄기 때문에 거친 운동, 자상을 피하고 양치질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기를 위해 피임이 필수며 많은 잠, 물 섭취, 건강한 식생활로 부작용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